일본이 맞붙게 된다면 한국이 100% 이길 것이다. 네? 이거 진짜예요?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게 지배당한 적도 있고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세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 미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다면 한국의 지상전력 70%가 일본 상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증강이 짧은 시간에 증강된 관계로 바다나 하늘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오산이며 비행기는 자체 생산되며 수출할 정도고 공중급유기, 첨단 비행기 F-35 49대를 갖춰서 일본보다는 적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제7기동대는 태평양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고 방사능 추진 잠수함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장비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세계 4위의 전력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전력은 비슷하나 청궁, 신궁 등 장거리 1500K 발사체로 본토 및 개전 전 상대의 50% 시설이 폐기된 후 개전되는 것이고 역대급 상륙함을 지닌 한국 전력이 본토에 진입은 70%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3일이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팩 훈련 시 29대를 무너뜨린 장보고함을 비롯 운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전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0%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아베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력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해 동물에 비교하면 호랑이와 상어의 싸움입니다. 지상에서 붙을 것인가 바다에서 붙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무단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 일본의 호위함 한 척이 독도 근처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대한민국의 미온적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 일본의 비행기 한 대가 독도 상공으로 들어와 한국의 F4 2대가 경고해서 일본이 물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경과 해상보안청 사이에 대치도 있었습니다. 2006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근처에서 한국 연구선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위하던 한국 해경의 경비정과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치하던 두 함정은 무력 충돌 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남으로써 끝났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는 노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해인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비밀리에 위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사격 명령을 내린 걸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만 혼자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평시에 해상보안청 장관이 보고받고 유사시에 방위 대신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유일한 출처가 아베의 말뿐인지라 교차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사격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 광개토 대왕항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있었던 사격 관제 레이더 논란을 일본 방위성에서조차 그냥 넘기려 했던 것인데 아베 총리의 지시로 성명을 발표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린 게 드러났습니다. 틈날 때마다 헌법 9조의 개헌을 통한 궁극화를 시도했던 점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술수가 엿보인 사건이라 이때도 한국 해경이 선제 사격을 하려 했다는 아베의 말에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 교전이 일어났다면 북한하고는 다르게 국제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수십 년간 취해온 한국 정부의 전략과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마이주루 호위대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대레이더를 탑재한 일본의 F4가 독도 근처를 침범했고 한국은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F-15K를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E-737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었을 때 독도의 레이더로 일본을 감시했습니다. 2012년에는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독도 근처 30마일에 일본의 4,200톤급 구축함이 항해했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작정하고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군은 F-15K 4대와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과 링스 대잠 헬기와 전자전기를 대형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고 이 사건을 국방부가 은폐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네이버 뉴스를 보면 국군 P3 대잠 초계기가 다가가서 왜 독도를 침범했냐고 묻자 자위대는 다케시마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방부가 민간에 은폐한 것은 명백히 잘못인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숨기려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한 차례 일본 함정이 독도 공해상을 항해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걸 포함해 5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해상보안청의 침범 횟수는 거의 100단위입니다. 사실 해상보안청과 주로 대치한 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촉발된 게 신풍호 사건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인 신풍호를 납포해 가려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이에 달려온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신풍호를 두고 39시간 동안 대치했던 사건입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결국 해상보안청이 교섭 끝에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심심찮게 대치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 몇 건이지만 해상보안청 측 순시선이 침범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 홍익태 해경본부장의 인터뷰를 보면 일본 순시선은 연 100회, 사흘에 한 번꼴로 독도를 침범했습니다. 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약 100회면 10년이면 약 1000회이고 해방 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침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독도 주둔 계획과 정기적 독도 방어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다카이 정 교관은 일본 정치가들은 세계 유수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첨단 장비를 보유한 일본의 전력은 세계 인류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합 방위태세는 미비한 구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작전 기지를 둔 제주도와 1의 대수의 거리에 있는 고토열도 그리고 스시마를 지원하는 이키섬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사정거리 약 120km의 제5대함 연대는 북규슈 연안으로부터 스시마 동쪽 해역에 걸쳐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의 캔쿤 주둔지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한국과 붙을 경우 육상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토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카이 정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전력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는 하나 대비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12의 각 기지에 분산되어 있는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 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보다 능력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붙게 되면 한 곳으로 모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과 일본이 붙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한일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이 안 좋아도 양국의 정상들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뒤에 따라올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상 봉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무역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일본은 규슈와 혼슈 서부가 직접적으로 피해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봤자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 20세기에 중국, 미국과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은 재반 사정부터가 다릅니다. 당장 당시의 일본보다 걸려있는 게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 그때와는 달리 손해가 더 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간에 맞붙을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만약 한일 갈등으로 맞붙을 기류가 흐른다면 양국 모두 소탐 대실인지라 미국의 중재안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센카쿠 갈등만 봐도 주일 미군만 없으면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붙어봤자 웃는 건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붙어 피해가 극심하거나 망한다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일본은 GDP 순위 3위에 무역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도 GDP 순위 12위에 무역 순위 6위 8위권 안에 드는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주요 경제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지리적인 요소만 봐도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 2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양국이 서로 맞붙어서 상호 간에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의 팽창이나 러시아의 팽창을 상대로 자국의 영역 지역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라는 말을 동아시아 영내에서 실현시켜주는 꼴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군사력이 약화되어서 자국의 영역 방어와 통제가 버거운 두 국가가 전력 복구하기 전에 영내 정치력을 강화하여 한일 양국에 입김을 넣으려고 들 텐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개별로 방어하기란 어려운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 안보, 경제,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맞붙게 되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결과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조차도 상관없을 정도이며 50보, 100보라는 차이만 재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얻는 것 하나 없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싸우는 최근 방탄소년단 효과에 8월달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5%가 증가를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 대마도를 간 한국 관광객은 90% 이상 급감했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 대마도 자영업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분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극단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사키 현에서 대출 상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나가사키 현 소속 대마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회를 열었다는데, 한일 관계가 심하게 악화돼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영업자들을 살려보겠다고 대마도를 준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까지도 전에 9월 9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다고 대출받아서 화이팅 하세요. 이게 뭡니까? 화이팅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는 대마도의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 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 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소형 호텔, 버스 회사, 음식점 경영자 등등 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걸 나가사키 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달 17일부터 한 점포당 3천만 엔을 한도로 우리 돈으로 약 3억 3,400만 원이죠. 기존 이자 1.95%보다 낮은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을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NHK에서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한두 시간 정도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한일 관계 악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만에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배편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0%가 감소했고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시 이지하라 항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작년 8월 대비 91.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관광객 80% 감소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건 배를 이용해서 다른 도시를 간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80%가 감소했다고 나온 거였고, 대마도 하나만 따진다면 91.1%가 감소했다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5일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대마도 시장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눴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히다가스 시장은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중앙정부라는 건 그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건데, 아니 그 남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 대출해주겠다는 이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이든 지자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행은 가뜩 제로금리 시대에 자기들도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지자체에서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 라고 실적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받으면 한국 관광객이 다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돈 대출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까 3억 3,4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 생겼으면 뭐 가게를 넓히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고 하나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뭘 어쩌려고 대출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대마도를 떠나서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가게를 옮길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도 상황이 관광객이 싹 끊겼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요. 더 아래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장사가 잘 될 때야 대출받으면 이자라도 낼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황에 대출받았다가는 원금과 이자 아마 내지 못하는 파멸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마도시와 나가사키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